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토요일 헬로윈데이가 방역의 새로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독감 백신과 사망 사례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믿고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선 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집계 때문에 사망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바이든 후보 진영은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야간 식당 운영 금지와 체육관, 영화관 폐쇄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로마와 나폴리에서는 통행 금지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역시 야간 통행 금지를 포함한 국가 경계령을 내년 봄까지 다시 발동했습니다. 5G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의 신작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삼성과 LG도 최고급 제품과 함께 중저가형 제품도 함께 내놓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을 스마트폰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스마트라이프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만 62세부터 69세 사이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접종 기간은 코로나19 동시 유행 가능성과 독감 유행 기간, 접종 뒤 항체 생성 및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할 때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다며 예방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48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접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가 전날 48명보다 11명 늘어 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 26명, 60대 미만 5명, 60대는 2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사망자 59명 가운데 46명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13명 등 추가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인과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와 관련해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불안감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38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지난 23일보다 8곳 증가한 38개 학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곳, 서울 7곳, 강원 2곳, 광주 1곳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부천 발레 학원과 관련해 18명이 추가되며 지난주 금요일보다 30명 늘어 누적 690명이 됐습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135명으로 1명 증가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 국내외 공동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3차원으로 키운 사람의 폐포, 이른바 허팝과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해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치료제 개발에 적용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 폐포 세포를 3D 배양 기술로 배양했고, 이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폐세포를 감염시키는지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폐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6시간 이내에 급속한 바이러스 증식이 일어나 세포 감염이 끝났지만, 이를 막기 위한 폐세포의 선천 면역 반응이 활성화하는 데는 3일 정도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3일째부터 세포 가운데 일부가 고유 기능을 급격히 상실한다는 사실과 함께 바이러스 입자 하나가 세포 하나를 감염시키는데 충분하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3차원 인간 폐포 모델을 이용해 코로나19 치료법은 물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병 연구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에탄올과 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 개를 만들어 미 FDA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 포장을 한 뒤 이 가운데 20만 개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8,0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복원하고 있던 제품 22만 개를 압수했고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겉면에는 손세정제로 표기되어 있지만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는 손소독제 성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제조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 지역의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인데 천안시를 비롯해 주변 지자체들이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분변 채취 지점에 대한 출입을 막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42곳의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 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식용란을 반출할 때는 임상 관찰과 간이 검사를 거쳐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아 시행하도록 했고 분변 반출도 금지했습니다. 부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2개 공동 방제단을 꾸려 축사 소독과 생석회 살포 등 농가 소독을 진행하고 이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 2곳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인근 아산시와 세종시도 방역 차량을 동원하고 방역 초소를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차단 방역에 나서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나 돼지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나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나 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같은 생활 권역이면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만 이동이 허용됩니다. 요즘 농사에는 기계가 많이 쓰이지만 들깨 농사는 수작업 과정이 많아 기계화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밭 일항과 고랑을 지나며 들깨를 심고 있는 농기계. 자동으로 일항에 구멍을 내고 들깨 모종을 심습니다. 수확 시기가 된 들깨도 새롭게 개발된 농기계가 쉽게 베어 가지런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모종을 내고 낫으로 직접 베어야 할 들깨 수확을 농기계가 대신합니다. 나시로 다 벼서 또 널어서 이 도르깨로 다 떨었는데 지금은 탈곡기로다가 직접 해서 엄청 인건비도 저렴하게 되고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됩니다. 베어진 들깨 줄기에서 들깨 탈곡도 수작업에서 농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들깨밭 대부분은 일항과 고랑이 고르지 않아 일반 농기계를 사용하고 싶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농기계는 맞춤형 작업은 물론 이물질 제거, 선별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기계화됨으로써 그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또 노동 강도도 줄여줌으로써 보다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들깨 농사의 기계화로 작업 시간과 노동력이 절반 이상 줄였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시범 사업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의견 수렴과 기술 보완을 거쳐 들깨 기계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극단적으로 이게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고인의 업적을 기렸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인께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국내 재계의 1, 2세대 시대가 급속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4대 그룹 모두 40, 50대 젊은 총수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머지않아 회장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재계 1, 2세 주역들이 1년 사이 줄이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항공업을 개척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나 장남인 45살 조원태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우를 국내 2위 그룹으로까지 급성장시킨 대표적인 1세대 경영자 김우중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어 며칠 만에 LG그룹의 창업주 구윤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경 명예회장도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LG그룹은 지난 2018년 구자경 회장의 장남인 구본모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40세였던 장남 구광모 상무가 4세 경영에 닻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롯데 창업주로서 1세대 재계의 큰 별인 신격호 전 명예회장이 타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그룹 총수 자리를 50살 정의선 부회장이 부친 정몽구 회장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82세인 정몽구 회장은 지난 7월 대장 개실염으로 입원했다가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게 긴 투병 생활 끝에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삼성 총수로 활동해온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머지않아 회장 자리에 올라 3세 경영 시대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발인이 끝나고 나면 상속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회장 취임 타이틀만 다른 것이지 실제적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역할은 이미 2, 3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의 변경이나 큰 변경 없이 4대 그룹 모두 젊은 총수들이 경영 전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계 세대 교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백악관에서도 다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백악관에 다시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펜스 부통령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마크 쇼트 비서실장 등 최소 5명이 감염됐고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펜스 부통령을 수행하는 개인 보좌관도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유행을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 확산 통제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트럼프 측을 공격했습니다. 코로나의 백기를 들었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y are admitting defeat, and I've been saying that, and Joe Biden has been saying that since the beginning. This is the greatest failure of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도 백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은 겨울철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 금지 등 봉쇄 정책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해 하루 8만여 명이 연일 이어지면서 대선전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현장 유세 강행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대응 실패를 보여준다며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부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등 현장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많은 것이 병원에서의 집계 방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병이 사망 원인이어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코로나 사망자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확진도 그만큼 줄 것이라며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ome countries they report differently. If somebody's sick with a heart problem and they die of COVID, they say they died of a heart problem. If somebody's terminally ill with cancer and they have COVID, we report them. And you know,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And yet again, they're suggesting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is is like the flu, when we have known from the beginning, and they knew since January, that it's 5 times more deadly than the flu. 해리스 후보는 그러면서 참모가 확진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세를 당분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번 달 중순 참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자신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흘 동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2월 초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5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인구의 상당 비율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19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그건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들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의 독점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4일 세계보건정상회의 온라인 연설에서 각국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백신이 나왔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선의 방법은 일부 국가 전체 국민을 접종하는 것보다 모든 국가의 일부 사람들을 접종하는 것이며 백신 민족주의는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연장할 뿐 단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위해선 전 세계 감염병 고위험군들에게 우선 접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EU가 효과가 절반에 못 미치는 코로나19 백신도 승인해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유럽의학청 당국자들이 임상시험 결과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는 게 확인되면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사가 혹시 모를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를 계속 추적한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승인해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어떤 백신도 100%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방 효과가 낮은 백신을 승인해주면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널은 이와 함께 서구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4종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이 가운데 최소 백신 한 종이 내년 1분기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유럽의학청은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탈리아가 야간 식당 운영 금지와 체육관, 영화관 폐쇄 등 봉쇄에 준하는 고강도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야간 통행 금지 등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기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13.1%로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다급해진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점과 주점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봉쇄 수준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Bar, gelaterie, pasticcerie, ristoranti chiuderanno alle ore 18, tutti i giorni compresi i festivi. Dopo le 18 però potranno continuare a operare. 영화관과 헬스클럽, 수영장 등은 전부 폐쇄됩니다. Secondo lockdown generalizzato, come quello che è accaduto e avvenuto in primavera, il paese non può più permetterselo. 스페인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하자 야간 통행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Se prohíbe la libertad de circulación de las personas desde las 23 horas de la noche hasta las 6 horas de la mañana en todo el país. 스페인 정부는 내년 봄까지 6개월 동안 국가 경계령을 발동하면서 최악의 보건 위기라고 실토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통행 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삐 풀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와 나폴리 등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천여 명으로 집계돼 누적 100만 8천여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입니다. 남미에서는 앞서 아르헨티나가 지난 19일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콜롬비아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남미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거셉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페루와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는 각각 88만 6천여 명, 88만 3천여 명으로 수준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나우지뉴는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당분간 벨루 오리존치시에서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나우지뉴는 형 호베르투와 함께 지난 3월 초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가 적발돼 수도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거의 6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했습니다. 위조 여권 파문과 수감 생활에도 호나우지뉴는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브라질 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호나우지뉴가 맡은 관광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에알라 후보가 경합 중인데 일본의 표심이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 이전 확정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새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160여 개국 회원국들은 최종 두 후보를 놓고 지난 19일부터 마지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엘라 후보가 유럽 회원국의 표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현재 판세는 예측 불허입니다. 총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제 방식 때문에 과반을 확보해도 안심할 수 없어 회원국 사이에서 대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콘조이 이엘라 후보가 강요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세계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국제 실무에 정통해서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누가 되든 25년 WTO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상황. 일본의 표심이 막판 대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이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후보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제기구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는 각국이 외교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주요국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과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후보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첫 5G 폰 아이폰 12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삼성과 LG의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본격적인 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략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애플의 신작 아이폰 12 시리즈가 지난 23일 전 세계에서 1차 출시가 됐습니다. 시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출시된 나라가 바로 호주인데 이 호주에서는 코로나19 그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자들이 줄을 서서 이제 장사진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아이폰 12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이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이 아이폰 4 스타일, 그러니까 깻잎 통전이 스타일로 다시 좀 바뀌었고요. 인공지능 칩셋이 개선되면서 더 나은 사진 품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 4종류의 아이폰이 한꺼번에 선보여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5.4인치 작은 화면을 가진 아이폰 12 미니부터 시작해서 6인치의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6.7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한꺼번에 선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기존 아이폰 11과 아이폰 XR, 아이폰 SE 2세대까지 계속 판매를 하니까 처음으로 무려 7종류의 아이폰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셈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아이폰 7 사용자로서 매년 어떤 신제품이 나오나 유심히 보는데 이번 12를 보니까요. 일단 처음으로 5G를 탑재한 데다 3년 만에 좀 디자인의 변화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놀랐던 사실이 충전기랑 이어폰을 안 준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어폰과 충전기를 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찬반 논쟁을 불러왔는데요. 따지고 보면 환경 보호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올해 초에 유럽 의회에서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게 공통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에서도 USB-C 라이팅 케이블 한 가지만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애플이 아이폰 배송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보낸 방식이다가 미국 내 애플 스토어에 그 재고를 쌓아놓고 배송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출입이 안 막혀도 물건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를 빼면 박스가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제품을 쌓아놓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애플이 밝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어폰과 그 충전기가 빠지면서 뭐 이것도 감성이냐 이런 그 소비자들의 그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 빠졌는데도 올해 아이폰 12의 그 전체적인 판매량
이게 그 지난해보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4일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폰 12 시리즈가 후반기 판매를 사실상 주도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실제로 1차 출시 후에서 첫날 약 최대 200만 대의 아이폰 12가 판매되면서 아이폰 11의 첫날 판매량 추정치인 50에서 80만 대를 좀 크게 뛰어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5G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교체 수요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전 세계 교체 수요가 약 3억 5천만 대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아이폰의 5G 폰이라는 점에서 12가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아이폰 12의 반응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삼성과 LG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이폰과 경쟁하는 고급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8월에 갤럭시 노트 20을 선보인 데 이어서 9월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2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미디어 이벤트를 열면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LG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LG 윙이라는 이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돌아가면서 하단에 숨겨져 있던 보조화면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폰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간편하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한 트랙은 고급 스마트폰인데 거기서도 좀 기기에 변화를 줘서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서 차별화를 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트랙은 뭔가요? 일단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좀 대거 출시했습니다. 5G보다는 LTE를 선호하고요.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맞춰 지갑을 닫고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노린 건데요. LG전자에서 내놓은 K 시리즈, 그러니까 K62, K52, K42 스마트폰은 기본 기능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가격이 30에서 4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S20 보급형인 갤럭시 S20 FE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A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50만 원대 5G 폰인 갤럭시 A52를 비롯해서 30만 원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A31, A21S를 내놓고 이 알뜰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실용성이 높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전 세계 소비자들을 겨냥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 판매량은 좋은 편이어서 올해 생산량은 한 20% 정도 줄어드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비축해 둔 부품이 다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사오던 부품을 더 이상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는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몫을 누가 차지할지 이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일단은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랑 한국 업체 간에 좀 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도 시장인데요. 이 인도 시장이 세계 3대 휴대폰 시장 중에서 하나인 굉장히 큰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도에서 이 반중 정서가 일어나면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LG전자가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시장은 저가형 스마트폰이 주로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보다 좀 공격적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와 또 인도의 반중 정서 확산으로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궁지에 몰린 화웨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일단은 며칠 전에 유럽을 겨냥해서 화웨이 메이트 40이라는 고급형 스마트폰 신작을 내놨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좀 특출난 기능은 없지만 갤럭시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고급 기능을 그냥 죄다 갖다 넣은 정말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고급 카메라 기능도 들어있고요. 제스처 인식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펜도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구글 플레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는 다른 회사에 매각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상황 그리고 올가을 출시하는 새로운 스마트폰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다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얘기였고요. 이제 또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회사들도 다 그 메이저 기업들이긴 한데요. 네. 비보나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화웨이가 밀려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물심양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서피스 듀오를 출시했고요. 구글 역시 새롭게 픽셀 5와 픽셀 4a 5G를 공개했습니다. 네. 둘 다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올해는 변하지 않을 듯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컸던 만큼 지금 어떻게 잘 버티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하반기에 좀 신제품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폐렴이나 폐혈증 등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치료 후보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성균관대 박찬권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혈액 속에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찾고 이를 장시간 억제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나노 입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 세포에서 염증을 완화하고 폐혈증 동물 모델에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다가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상암 김효재 교수 연구팀은 수면 장애 환자와 일반인 160명을 검사한 결과 수면 장애 환자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1.4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근육을 조절하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수면 중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며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영등포구 당산동 선유도공원 내 온실을 미니 식물원으로 리모델링해 27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지난 2002년 정수장 건물을 개조해 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 개장한 선유도공원에는 351제곱미터 넓이의 온실이 있었지만 시설이 낡아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온실에 관엽식물과 수생식물 등 73종 2천여 주의 식물을 새로 심고 노후한 산책로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서울 오픈스퀘어 D에서 제3회 2020 데이터 걸스대회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두 42개 팀 95명이 참여해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과 데이터 활용의 적절성 등을 놓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날 대상은 복지바우처 통합 플랫폼인 꿈누리 앱을 제안한 런마을 팀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식재료 가격 정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전통시장 가격을 비교해주는 앱 썸마켓을 제안한 0916 팀이 수상했습니다. 세폰에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하다 보니 그러면 이걸 타겟으로 약을 개발할 수 있겠는데 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게 되고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연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세포가 되레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만큼 치료가 까다로운데요. 오늘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면역학자 최재민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